2월 27일 목요일 류마티스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송영욱 내과 송영욱 원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네,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한 달 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날씨가 그동안 몹시 추웠다가 오늘은 네, 좀 오히려 따뜻해졌죠. 따뜻한 네, 날씨인데요. 네, 많이 오늘도 네, 따뜻해져서 이제 또 네, 많이 나가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또 네, 그만큼 또 건강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에 앞서서 조금 말씀드릴 사안이 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원장님께서 매달 네 번째, 그러니까 넷째 주 목요일 날 와주셨거든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해 왔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시간을 조금 바꿔 보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그래서 3월 13일이 되던데요. 그렇죠. 네. 저희가 둘째 화요일에 둘째 목요일입니다. 둘째 목요일이죠. 목요일 네. 날 5시. 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시간을 5시로 좀 네. 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월 달부터는 저희가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이 류마티스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달부터는 바뀐 시간에 또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월까지는 건선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진단 척도와 방법 또 치료제까지 저희가 네. 이야기를 네. 해봤는데 시간이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원장님께서 맨 처음에 이 척추 관절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강의를 이어나가 주신 지가 벌써 반년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6개월이 되었는데 이 척추 관절병증에 관한 대표적인 질병 네 가지를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강직성 척추염과 건선관절염 두 가지를 저희가 지난달까지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에겐 두 가지가 남아 네. 있고요. 그 네. 중에 하나를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 그만큼 또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도 많고, 또 이 척추 관절병증이라는 질병이 또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들 앓고 계신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제가 음,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또 건선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과연 이 두 가지 질병 중에서 조금 더 많은 환자분들이 앓고 계신 질병과 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질병이 조금 더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인지를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그 척추관절병증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질환을 이제 네 가지로 잘 알려져 있고 이 네, 척추관절병증은 비교적 많아요. 그렇죠. 네, HLA-B17이라고 유전인자를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한 4 내지 5% 되거든요. 네, 전체 인구 중에. 근데 네,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일생에 한 번은 척추관절염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한 1%, 20%라고 따지면 한 0.8에서 1% 그렇죠. 정도, 네,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네 가지 정도의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소개드렸던 강직성 척추염 이것이 굉장히 어떤 프로토타입이라 할까요? 뭐 네, 그런 전형적인 증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 그렇죠. 질병이 네,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것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병원에 와서 호소하는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비교적 잦게, 네, 많다고 잦은 볼 수 네, 있고 또 한 가지 이 강직성 척추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굉장히 처음부터 통증이 심해서 생활에 지장이 있고 뭐 잠을 못 그렇죠. 잘 정도로 아프고 네, 이런데 네. 강직성 척추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일반 그리고 분들께서 그냥 조금 그냥 지나가겠거니라고 지나치는 경우가 생각하시는데,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년, 20년 알아서 강직성 변화가 이제 척추에 뭐 목부터 흉추, 요추에 다 와 있는데도 그냥 뭐 나이가 조금 그냥 예, 들어서 그런 줄 자기는 아시고, 네, 아니 나이 들어서 허리가 뻣뻣한 줄 맞아요. 알았어요. 하고서는 네, 오는 사람들이 네.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저희도 놀랍니다. 예, 그럼요, 예. 네, 뼈가 이제 대나무처럼 다 굳었는데 본인이 느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뻣뻣하고요. 뭐 운전을 하고 나면은 허리가 아파서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건데. 사실 예. 그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또 네. 강직성 척추염은 그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겪으시는 허리 통증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관절염 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많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떤 병이 더 힘드냐? 사실은 이제 그거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힘들게 그렇죠. 심한 사람들도 있고 약하면은 아주 경미하게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강직성 척추염이 조금 더 증상이 다양하고 또 이게 허리 쪽으로 해보면은 그건 어떤 약간 심각한 현재 문제 후유증 같은 걸 남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건성관절염도 또 특징이 또 있어요. 건성관절염은 주로 손가락에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에 이것이 이제 약하게 오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손가락에 심하게 오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손가락의 이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강직성 척추염하고는 또 완전히 그렇죠. 많이 좀 다른 그런 종류가 다르다고 예, 해야 할 것 예.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왜 이 네 가지를 한데 묶어서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유전인자 중에 HLA-B27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 27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 우리가 면역 반응을 이렇게 특이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네 가지 질환이 공통적으로 HLA-B27 유전자와 연관된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같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또 한 번에 묶어주신 이유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질문을 좀 길게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척추관절염, 말초관절염으로 주사제를 치료 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운동 중에 입은 부상으로 발목 비골골절이 되어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데요. 혹시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회복 후 후유증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인대 부착부염과 연관이 있어서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외상 후에도 회복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여기까지만 한번 네. 질문을 질문이 길고 깁니다. 또 여러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원장님께서 먼저 네.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 뒤에 질문도 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병을 오래 앓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생리학적인 변화라든지 네.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또 또 자세히 알고 있는 맞아요. 분인 것 그리고 같아서 또 고민도 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좀 저희 전문적인 네. 질문이시고 또 비욘디 답변을 게시물에 또 원하시는 것 남겨주셨다고 같은데요. 하시네요. 네. 그 일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뼈가 부러지는 것이 골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골절 후에 골절이 낫는다는 것은 이제 뼈가 유합하는 네,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것이 다른 정상인하고 비교했을 때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다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특별히 더 안 네. 붓거나 이런 안 경우는 붙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네. 이 문제는 이제 뼈가 좀 이게 관절이 있음으로써 몸이 유연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뼈가 통뼈로 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척추뼈도.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뼈가 이렇게 통뼈가 되면은 사람이 움직이면서 이게 손상을 많이 받아서 그때 통증이 오고 부러질 네. 수가 있어요. 네. 허리뼈가 부러지거든요. 그게. 네. 예. 특히 이제 목이라든지 요추라든지 이런 데 부러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은 좀 잘 안 나. 한번 부러지면은 이 그렇죠. 자꾸 네. 이 고정을 하기 어렵기 네.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말초에 있는 뼈의 문제의 경우에는 뭐 일단 부러졌으면 뭐 기부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또는 인대를 부목을 댄다든지 이제 하게 되겠지만 크게 후유증은 다른 정상적인 사람과 별 차이는 없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단지 이제 이분이 걱정하는 것이 부착부염,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그것이 그 부위가 부러진다 하면은 그건 문제가 좀 더 다르죠. 왜냐하면 염증이 있는 부위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아킬레스 힘줄이 붙는 종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발바닥 뒤쪽에 네. 그 종골에 뭐 부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흔하지는 네. 않은데 그렇다든지 뭐 아킬레스 힘줄이 끊어진다든지 뭐 이러면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외상 후의 회복은 비교적 다른 일반적인 분들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아킬레스 이런 쪽이 부상을 당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회복이 안 되진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골은 이제 우리 발목에 보면 그 복숭아뼈 바로 위쪽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듣기에는 네. 복숭아뼈 위쪽에 보면은 경골이 있고 이제 비골이 있거든요. 경골은 큰 골이고 비골은 가늘고 이제 네. 길은 그런 뼈인데 아마 그쪽에 골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봐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일반적인 치료 방침만 지켜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치료를 잘 받으시면 일단 이 부분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질문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내과적 기저질환이 회복하는데 제한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진단 당시에는 천장 관절이 전혀 문제가 없으나 HLA 유전자가 양성이었고 또 높은 염증 수치, 무릎에 물이 차고 또 아킬레스건의 통증으로 말초형 강직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사제를 2주에 한 번씩 4년째 치료 중이고요. 치료 과정 중에는 염증 수치는 정상이었고 관절통이 없어서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이 아니고 반응성 관절염의 진단이었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주사제 치료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강직성 척추염 치료하더라도 추후에 유합을 막을 수 없고 허리가 굽는 최후를 맞이하는 건가요? 주사 치료는 평생 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많이 우울합니다. 라고 또 질문해 주셨는데 내용이 걱정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물론 이것이 이제 아마 이분은 젊으셨을 때부터 알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4년 동안 주사 치료 2주에 한 번씩은 2주에 맞는 주사가 있어요. 네. 휴미라라는 주사인데 이제 그런 주사를 맞아서 말초형으로 받았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말초형 축성 관절염, 말초형 관절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근데 말초형 진단이었었고 지금 이제 생물학적 제재를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염증 수치가 정상이고 관절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관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관해 상태. 네. 그래서 아마 담당 선생님이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고 뭐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만일 그런 추정을 하셨으면 거기에 뭐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가 이제 반응성 관절염인데요. 맞아요. 네. 반응성 관절염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게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강직성 척추염하고 다르고. 네. 그리고 반응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게.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괜찮아질 괜찮아질 수 있어요.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일단 오면은 병이 진행을 하지 않고 멈춰 있다든지 뭐 그러다가 다시 또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되게 경과가 가는 반면에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냥 멈출 뿐인 건데. 반응성 관절염은 되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제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뭐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상이 괜찮았는지 또 염증 수치가 정상이었는지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뭐 4년째 치료해서 최근에 좋아졌다든지 뭐 이렇다면은 약물을 계속 써야 되고 네. 뭐 한동안 관절통이 전혀 없다든지 염증 수치가 정상이라든지 이러면은 중단하든지 아니면 저걸 이제 약을 줄이는 것이 있거든요. 네. 줄이는 것이 있든지 하는 것을 아마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네.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 주사 치료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평생
해야 하는 건 아니실 수 있으니까 네, 또 너무 네, 이렇게 깊은 생각에 또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예를 보면은 추후에 유압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휴미라나 그 치료제, 주사 지금 에, 맞고 계신 주사제. 생물학적 네. 제제를 맞는 군하고 네. 4, 5년이나 뭐 이렇게 지금까지 데이터는 한 10년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네. 10년 정도를 쓴 사람하고 네, 네. 쓰지 않고 약물 치료만 한 사람하고 네. 강직성 변화가 와서 뼈가 붓는 거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별 차이는 없었어요. 주사제 안 쓰신 분, 거 쓰신 분 차이가 사이에서.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약물 치료가 그런 그 융합을 강직성 변화를 막을 수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약물 치료를 해도 먹는 약물 치료를 해도 거의 비슷한 네.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좀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허리가 굽는 최후를 만지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실 예, 아직은 저희가 또 그게 아니니까요. 그건 네. 아니고요. 네. 저희가 충분히 이제 뭐 재활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또 그럼요. 약물 치료를 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허리가 굽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것을 너무 벌써부터 이렇게 걱정은 안 네, 하셨으면 큰 좋겠어요. 걱정을 하지 또 않으시고 되고 그럼요. 또 저희가 이제 그 제일 피해야 될 거는 제일 좋지 않은 경우는 관절염을 치료하시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네. 예, 우울증에 빠지면 우리가 뭐 다른 건강도 그렇잖아요. 우울증에 그렇죠. 빠지면 네. 어떤 맞아요. 일든지 다 아프게 네. 생각하고 또 우울증 자체가 우리 몸에 어떤 사이토카인 같은 걸 내서 자꾸 네. 더 우울하게 만들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병과에도 우울증이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뭐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 편하게 네. 갖고 좀 밝게 가지시고 네,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은 병의 경과도 좋아져요. 그럼요. 사실 그런 분들을 많이 환자분들의 봅니다. 의지가 또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관절염 환자들 중에서 우울증에 가진 분들은 우울증이 또 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계시나 만성 질환의 봐요. 경우에는 네. 또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네, 이런 맞아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네. 네, 또 취미 네. 생활을 조금 해보실 수도 네. 있고 또 사실 요즘 의학 기술이 또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뭐 치료를 못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또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치료를 받으시면 그럼요. 훨씬 더 뭐 이렇게 느끼는 거라든지 이런 네. 것을 좋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진아님께서는 또 의학 강국인 또 한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울한 생각보다는 좀 즐거운 생각 또 밝은 생각 하시면서 또 치료 잘 받으시고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플레이스 오퍼레이션 카 고소 작업차 스카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잠깐 영어가 나와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지만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은 지 4년에서 5년 정도 된 환자입니다. 원인도 완치도 없다고 들었는데 의술이 발전이 되면 완치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진단받고 놀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이냐 안 되는 병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증상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의 근본적인 경과라든지 이런 것은 치료를 잘 받으시는 분하고 받지 않는 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요. 그럼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뭐 자기가 느끼는 것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또 뭐 약물 먹어도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의 이제 자각 증상으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검사해 보면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염증 수치도 높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권하는데 저희가 다 저희한테 다니는 분들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증상이 없고 뭐 병원에 다니기도 그렇죠.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있다 와 보면은 등뼈가 많이 다 안 굳어져 좋아지시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뭐 경고 같은 설명을 음, 드렸는데도 본인이 사실, 알고 이제 네. 그런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음, 저희도. 예. 몸이 괜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건가 싶으신데 사실 괜찮아지지 않는다기보다는 변화가 없으면 그게 다행인 게 강직성 척추염인 거잖아요. 네, 네. 변화가 생기는 순간 이게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예. 변화가 없으시더라도 또 치료를 꾸준히 받아 주셔야 또 이게 좀 원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늦출 수 있고 예. 지연시킬 수 있고 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어,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비활동성이냐 활동성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비활동성의 경우에 완전히 비활동성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치료를 또 하지 않아요. 예, 네, 예.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또 활동성인 경우, 뭐 염증 수치가 높다든지 말초 관절염이 자꾸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해서 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그럼요.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네, 네.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동행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67세 남성입니다. 30년 정도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고요. ESR은 120CRP, 무릎이 아파서 매일 소론도 그리고 비모 보정을 먹고 있는데요. 소론도를 하루 2개 정도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론도를 먹으면 무릎 통증이 호전됩니다. 6개월마다 맙테라 주사를 맞아도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음, 휴미라 엔브렐 등 주사 치료도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은 맙테라만 맞고 있습니다. CRP는 4.86입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심한 거네요. 네? 아, 네, 상당히 그런가요? 심한. 네. ESR도 매우 높고 CRP도 네. 4.86이면 많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질병이 조절이 안 돼서 네. 엔브렐, 휴미라 등의 주사 치료도 하다가 지금 맙테라까지 네. 맙테라만 맞고 계시는 도달했는데, 것 예, 같아요. 맙테라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효과는 좋은 약으로 그 알려져 있는데, 휴미라 엔브렐보다 저게 조금 더 증상이 심하신 분들한테 놔드린 주사인가요? 아니면 저거는 이제 1차 약으로는 안 내고요. 음, 이 휴미라 엔브렐이나 이런 TNF 제제가 안 될 때, 안 들을 네. 때 이제 2차 약으로 허가 사용을 하시는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상당히 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한 가지는 소론도를 먹지 않으면은 아마 증상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마도 지금도 메프테라 주사 맞고 소론도 비모보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같고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항류마티스 약제가 있는데 그 항류마티스 약제를 어떻게 쓰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병용해서 써야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또한 그 소론도를 2개 정도 먹는 거는 10mg 먹는 건데 10mg이면은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저거는 계속 쓰면은 혈당이 오른다든지 네. 혈압이 또 좀 오를 수가 있고 네. 피부가 약해져요. 피부가 아. 약해지고 또는 뼈가 이제 손상이 돼서 골괴사라든지 이런 것도 오래 올 수 먹을 때면 있군요. 올 수가 네. 있고 그래서 이제 대개는 10mg은 조금 양이 많아서 네. 양을 좀 줄이면 어떨까 싶네요. 10mg, 7.5mg로 줄인다든지 5mg로 줄인다든지 네. 뭐 그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마도 30년 정도 앓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 조절을 위해서 얼마를 써야지 조절이 된다 뭐 이런 것은 알고 잘 아실 계실 거예요. 때 그런데 이제 무릎 통증 때문에 계속 써야 된다면은 다른 항류마티스 약제를 쓰면은 이 소론도의 요구량, 소론도 용량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소론도를 줄이면서 경과를 보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주신 글로만 또 판단을 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세한 것들은 현재 주치의 선생님과 네, 함께 네, 상의를 맞아요. 해 보시는 게 가장 네. 중요하고 또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미랑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조파린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장기간 먹고 있는데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피린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에도 많이 쓰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많이 쓰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약이에요. 적은 예, 약. 네. 적은 약이에요. 그래서 만일 장기적으로 먹고 있으시다면은 뭐 예를 들면 1년, 2년 드셨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으면 되게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위장 장애라든지 뭐 피부 발진이라든지 가렵다든지 또는 네. 뭐 이렇게 백혈감소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씁니다. 한 달마다 네. 이렇게 보면서. 근데 아마 장기간이면 뭐 1년이나 2년 그렇죠. 네. 드셨다면은 장기적인 부작용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약 중에 하나예요. 저게. 초반에 그 부작용이 없다면 네, 그런 게 장기간 없으면요. 사용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네. 네.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기간 드시고 계시다면 부작용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네, 확률이 그런 것 높기 같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면 좀 안정적인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좀 네.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그 조피린이라는 약은 굉장히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인데 흔한 약이군요. 예, 네. 많이 쓰는 약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항생제하고 썰파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초기 용량으로 초기에 선택하는 약물로서 많이 쓰이는 약이고요. 네. 특히 저 척추관절염증에서 많이 쓰여지는 그런 약입니다. 류마티스 네. 관절염에서도 물론 쓰여지지만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부작용이 없다기보단 적은 약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네, 조금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질문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또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시다 보니까 알고 계신 것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원장님께서는 항상 질문 많이 해주시길 원하시니까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반응성 관절염에 예, 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예. 볼까요, 원장님? 아마 이 반응성 관절염은 아까 질문하신 분이 반응성 관절염 네. 어디서 들으셔서 맞아요. 알고 있겠지만 네. 아마 듣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비교적 이것도 드문 병이 아니에요. 많이들 예, 앓고 예, 계신다고. 맞아요. 반응성. 네. 그러면 반응성이라는 게 뭐에 대한 반응이냐 하면은 감염성 균에 대한 반응이에요. 네. 예. 그럼 우리가 균이 들어와서 관절염을 일으키면 균이 염증을 일으키죠. 그렇죠. 예. 네. 뭐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연쇄상구균 같은 게 관절에 들어가면 관절이 손상이 돼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 균에 의한 네, 염증이 생기거든요. 생기죠. 네. 근데 이건 균에 의한 염증이 아니고 그냥 우리 몸에 그 관절하고는 다른 부위에 관절 염증이 생깁니다. 먼저 균이 들어와서 네.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요도염이라든지 전립선염 그런 비뇨기 계통이 많고 네. 또는 장염 같은 것도 와요. 장염, 예, 네. 이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질 같은 게 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잠복기가 지나서 한 4주 정도 잠복기가 지나면은 그때 관절염이 생겨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과만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경과 그 전에 어디가 아팠어요 히스토리만 물어보면은 바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놓치는 병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강직성 척추염 계통의 척추관절염증하고 연관된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또 이것도 또 원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환자분들께서 앓고 계셨던 게 무엇인지를 본인이 알고 계신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설사 이게 얼마 전에 장염을 앓고 설사병을 앓았어요. 근데 관절염하고 연관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장염과 관절염을 연관 짓기는 사실 조금 힘든. 예, 요도염이 있었는데 뭐 그 다음에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반응성 관절염. 예, 서로 네. 연관이 좀 없어 보이니까. 어렵죠. 네, 예.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류마티스 염에 이걸
다 물어봅니다. 네. 예, 요도염이나 아니면 장염을 오래 앓은 적이 있습니까? 네. 이런 게 한 4주 이내에 예, 물 알았으면 이걸 의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생기냐 하면은 비화농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니까 관절염 자체는 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관절염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감염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몸에서의 면역 반응이 관절에 일어나는 병이에요. 네. 예. 그러면 어디에 염증이 많으냐? 장이나 비뇨기 감염이 많습니다. 장이나 비뇨기 감염이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감염을 앓고 있는 부위에 먼저 감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척추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 발생 전에 감염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 해보면 그래서 이 장염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이제 요도염의 경우에는 클라미디아 요도염 네. 또는 장염의 경우에는 살모넬라나 시겔라, 예르시니아, 캄필로박터 이러한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몸에 대한 면역 반응을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일으키거든요. 그것이 이제 관절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병이 처음에 기술되기 전에 이 라이터라는 사람이 이런 세 가지로 생기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을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젊은 남자가 많이 생겼어요. 아, 정말요? 예, 아주 네. 유행병처럼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라이터 증후군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유행처럼 생기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고 내 이름을 붙여서 증후군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 그 젊은 남자애들 한 15살, 25살 된 애들이 네. 이런 그 어떤 성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그렇죠. 요도염이 생겨요. 그 다음에 관절이 땡땡 붙는 거예요. 발목이나 무릎이. 아, 예. 그러면서 네. 결막염이 또 와요. 또 안과적 질환도 예, 같이 오는 결막염이 거네요. 와요. 네. 그래서 이런 병이 뭔가 하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기술을 했어요. 이런 병이 생기면 우리가 라이터 증후군이라 하자. 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거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균에 대한 반응성으로 생기는 관절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반응성 관절염 이렇게 네. 이름이 붙여진 거죠. 사실 예. 관절염, 요도염, 결막염 이 세 개를 연관짓기는 참으로 어려울 어렵죠. 것 같은데. 예, 어려워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럼요. 생각으로는 어렵죠. 전혀 예. 불가능에 가까울 것 예. 같은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드물지 않아요. 네. 드물지 않아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많이 좀 물어보거든요. 네. 자궁경부염이라든지 요도염 앓은 적 있으세요? 해서 네. 한 달 이내에 1주에서 4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기간을 한 달로 예. 보통 잡으시는 예. 거군요. 네. 한 달이 넘으면 가능성 없어요. 아, 한 달이 너무 아예 가능성이 아예 사라져 한 달이 버리는 넘으면 거구나. 거의 네. 가능성이 없어요. 아. 그런 이제 감염은 끝난 거고 관절염은 별개로 생각하는데 네. 통계적으로는 1주에서 4주 사이에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감염이 뭐 바로 생겼는데 뭐 며칠 됐는데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성은 떨어져요. 아, 예. 또 잠복기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예.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HLA B27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60에서 85%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60에서 85%가 B27 양성이고 이 사회에서 나오는 이런 또는 에피데믹 스타디라고 해서 사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런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이 잘 알려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B27과 연관성이 절반 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한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은 만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해서 대개 6개월 이내에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만성이 아니더라도 또 6개월은 걸리나 6개월, 보네요. 3개월에서 네. 6개월 걸립니다. 예. 가장 흔한 나이가 20세에서 40세.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적인 나이. 네. 그 나이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접촉이라든지 또는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을 앓았던 병력을 반드시 물어봅니다. 젊은 네. 나이 경우에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남녀비가 한 1대1 정도로 뭐 동등 네. 비슷하고 뭐 성병으로 발생한 반응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주로 남성에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사실은 통계가 스칸디나비아에서 나와 있는데 10만 명 중에서 10명에서 28명인데 이게 뭐냐면 스칸디나비아에서 그 굉장히 성적으로 좀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젊은 애들이 막 대량으로 생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음, 그래서 이 병이 발견된 거예요. 한 예? 번에 와라라 이렇게 예, 생겨버리니까,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발병이 됐고,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어,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음, 그래서 보니까 그 균의 성분이 균의 DNA가 관절에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 관절에. 그래서 관절 티슈를 띄어서 네. 그게 이제 PCR이라고 중세 연합 반응을 해보면은 그 균의 DNA가 거기에 나와요. 예, 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느냐면 이게 이제 마이크로오즈미 균이에요. 균이 네. 들어오면은 균이 표면에 LPS라는 게 있어요. LPS라고 세균막 중에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의 리피드 성분이 있거든요. 균의 네. 이제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인데 그 막이 이제 독성을 가지면서 세포 점막의 표면에 공격을 하고 숙주 네. 세포라는 것은 인간이죠. 인간 세포에 이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면은 그 생존 세포 안에서 이것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들어가는 매개체는 HLA-B27이라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매개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매개를 함으로써 우리 면역 세포 중에 T 세포하고 B 세포가 있는데 T 세포가 주로 반응을 해요. 여기 그 세균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음, 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무릎이나 발목이 굉장히 붓게 되는 그런 역할을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세균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장내 세균, 그래서 장염으로 생기는 경우는 살모넬라균, 이게 뭐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균인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살모넬라하고 시겔라, 이게 이질 균이고요. 네. 예르시니아, 캄필로박터, 이건 비교적 드물지 않은 장내 세균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장내 세균이 많지만 이건 병을 일으키는 장내 세균이에요. 예, 네. 정상인에는 없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비뇨기계수로 요도염이나 아니면 그 전립선염 네. 또는 자궁경부염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으로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 미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뭐 이런 균들이 일으킬 수가 있고 호흡기 중에서도 클라미디아 뉴모니아가 보고가 돼 있어요. 호흡기에 폐렴을 일으켰다가 관절염을 그럼 일으킨다. 호흡기도 예. 좀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것도 보고는 네. 되어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은 감염이 전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균이 네. 없으면 안 생. 그래서 발생 전에 1주에서 4주 사이에 이것이 감염이 있었던 병력을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2달 전에 감염이 있었어요. 이러면 가능성 떨어진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 감염으로는 이러한 균, 아까 소개드렸던 그런 균들 또는 비뇨기 감염으로는 이런 균들이 생기고 여기 나오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서 생기는 관절염이 또 있거든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이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건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HLA-B27의 경우 양성인 경우에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그런 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 증상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관절염의 증상입니다. 네. 피로감, 무력감, 발열,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상이 어떤 증상이 구체적으로 있냐면 관절염이 아주 급성으로
갑자기 붓습니다. 예, 특히 발목 같은 데가 붓고 비대칭적 이제 한쪽으로만 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추가적인 관절염 이제 한 군데가 아팠는데 또 다른 데가 아프고 또 다른 데가 아프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꾸 관절염이 동시에 생기는 그 거예요. 추가적인 예, 데가 아픈 건가요? 동시적으로 생기는 게 네. 아니고 그리고 주로 하지에만 생깁니다. 손가락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무릎, 발목 이런 데 많이 오고 네. 기간은 3 내지 5개월 정도 이렇게 붓게 되고 뭐 1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반응성 관절염은 좋아져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염이라고 해서 손가락에 붓는다든지 소세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지염이 오고 네. 건염이나 근막염도 같이 옵니다. 네. 그다음에 척추가 아프고 하부에 요통이 요통이 오고 오고. 예. 네. 이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우리가 관절 외 증상, 관절 외 증상으로는 비뇨기에 1차적으로 오는 요도염, 전립선염, 자궁경부염, 나팔관염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오게 되니까 네. 있고 그다음에 안구에도 보면 결막염이나 전방부 포도막염 이런 게 오게 돼요. 네. 여기에는 전방부 포도막염이 와서 여기 고름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안구 질환이 아주 흔합니다. 네. 아까 라이터 증후군에서도 결막염 결막염이 온다고 있었듯이. 그랬었죠. 네. 그다음에 점막 피부 병변이라 해서 이런 것이 특징적으로 오는데 이건 한번 보면은 잊어먹질 않아요. 네.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각질 피부가 이렇게 생겨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귀두에 생기는 염증, 귀두 염증. 그다음에 손톱에도 변화가 와요. 손톱이 갈라집니다. 손톱이 이렇게 떠요. 정말요? 예, 손톱이 네. 뜨고 노랗게 변하고 그래서 음, 손톱 분리증하고 노랗게 변하는 변화가 이렇게 오면은 네. 우리가 반응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셨다가 혹시 뭐 이 증상이 있고 나서 한 달 안에 관절염이 함께 왔다 이러면 이제 병원에 좀 내원을 해보시는 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눈이 빨갛다든지 이러면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과에서 눈이 빨갛다고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지 네. 그때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그 척추관절염, 특히 반응성 관절염하고 베체트라는 병이에요. 베체트. 베체트라는 병이 눈이 빨개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면 염증 검사가 이제 올라갔고 아까 ESR이 상승됐고 경도에 빈혈이 오고 그다음에 관절내걸 검사를 해도 어떤 비특이적인 염증 소견만 있고 배양 검사를 해도 균은 안 나와요. 균은 안 나오는데 균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검사를 해서 PCR을 해보면은 그 클라미디아라는 균의 DN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단에 그럼 도움이 저 되죠. PCR 검사를 해야 이게 증상이 조금 네. 나오고 조금 확진을 하실 수 확진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 네. 거겠네요. 네. 네, 현실적으로는 이거 클라미디아의 그 균을 뽑아서 관절을 뽑아서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요. 연구를 해보면은 그 DNA가 관절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감염의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관절염이 생길 때는요 균은 없어요. 네. 균은 다 사라진 다음이에요. 아, 그래서 그 전에 배양 검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확인을 해보시는 함으로써 거구나.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방사선학적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오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특이하죠. 배양 검사가 있으면 그 전 단계가 되고 그 후에 그것이 완전히 균은 다 깨끗이 없어진 다음에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관절염이 네. 생겼을 때는 배양 균이 검사를 해도 안 나옵니다. 나오겠죠. 안 나옵니다.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진단은 임상적인 진단을 할 수밖에 없고 특이한 그렇죠. 검사실 소견이 없을 없습니다. 테니까요. 네. 이제 우리가 연구 측면에서 보면 균의 DNA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실제적으로는 매번 하실 수도 네,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병력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우리가 신체 검진을 해보고 네. 또 감염에 대한 검사, 관절액 검사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좀 수집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 B27은 예후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것이 양성이면은 예후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간별 진단은 뭐냐면 임질균 아까 그 임질균에 의한 반응성 관절염도 오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제가 펠로우 할 때 임질균이 감염이 있고 나서
반응성 관절염이 오더라 하는 것을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아까 뭐 했지만 임질균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 임질균도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임질균이 전신에 퍼지면서 오는 관절염이 또 있어요. 네. 파종성이라서 그건 그냥 이 피부도 이렇게 긁어서 하면 균이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때 생기는 관절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반응성 관절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하지와 상지를 다 침범하지만 척추 증상이 없다. 이 파종성 임질균 감염은 수포성으로 또 피부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반응성 관절염하고 좀 다르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혈액이나 피부병변에서 배양 검사를 하면은 양성으로 나온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감염에 의한 감염성이고, 이게 임지를 뭐 일주일 4주 전에 다 치료를 했는데 또 관절염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반응성 그렇죠.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진단 방법을 보니까 또 본인의 과거 병력을 알고 있는 게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계속 그럼요. 생각이 예. 드는 것 같아요. 그걸 왜냐면 모르면 진단을 네, 못 해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결국은 이거를 한 달 내내 이제 봐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방법밖에는 사실 네, 없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결막염 같은 거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좀 잘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류 기준이라는 거는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관절염이 있는데 보면 비대칭성이고 어떤 소수관절이고 뭐 하지에 관절이 있고 뭐 이런 관절염의 특징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네. 선행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 증상. 이전에 장염을 앓은 적이 있어요. 뭐 요도염을 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 선행 네.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주기준 2개를 다 만족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2가지가 있으면 적어도 의증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확진을 하느냐?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 확진이 있고 의증이 있고 뭐 추정이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진하려면 부기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염의 증거 같은 거를 해야 되고 어떤 지속적으로 혈액 감염의 증거가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PCR 같은 걸 해서 PCR이 양성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확실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감염 요로 감염이라든지 또는 장 감염과 연관돼 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급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좋아진다 이러면은 급성이라고 보게 되고 만성의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면은 이제 만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1년까지는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6개월부터 1년 사이까지 걸렸다면 만성이라고 볼 볼 수 수 있어요. 있겠네요. 네. 네. 이제 이런 병은 우리가 어떤 특이한 검사가 없기 때문에 또 배제해야 될 병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일 여기서 배제해야 될 병 중에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화농성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베체트라는 병이 또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베체트라는 병이 눈에도 빨갛게 되고 뭐 물론 요도염의 증상으로는 아니지만 요도인 데가 이제 헐거나 또는 자궁이 있는 데라든지 생식기 있는 데가 헐거나 이러면은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물어보면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요도염처럼 그렇죠. 알기만 네. 있었어요. 뭐 생식기에 뭐가 잠깐 생긴 적이 있어요. 이러면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반응성 관절염하고 베체트가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더 추가적인 네, 검사를 해서 검사들을 좀 우리가 그런 베체트병을 의심을 할 해볼- 경우에는 네. 거기에 대한 검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인 검사를 해야 될 때 꼭 필요한 검사 중에는 류마티스 인자나 여기 류마티스 인자나 항해 항체 이런 것을 해서 특히 루푸스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를 구별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라임병이라는 게 있어요. 라임병.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드문데 미국에는 비교적 드물지 않습니다. 네. 라임병.
보레일리아라는 균에 의해서 생기는 관절염인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보레일리아 항체를 또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항체를 하면 검사를 하면 요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항체 검사가 필요하면 한다든지 해서 네. 우리가 배제해야 될 병을 몇 가지 배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할 수 확진을 있겠습니다. 내리기 전에. 네. 네. 저희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 강 원장님 강의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반응성 관절염의 분류 기준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나머지 반응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 또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원장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3월 달부터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이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니까요. 시간이 변동된 점 잘 알고 계셨다가 다음 달부터는 변동된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유익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또 저희와 함께 긴 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